아가미, 군복 빨래 작업은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마동수가 왼쪽으로 이도수는 오른쪽으로 빨래를 비틀었다. 주점에 떨어져서 일당이 없을 때도 이도수는 빨래터에 나와 일을 거들었다. 가을 장마에 빨래가 썩어 벌레가 쓸었다. 둘째 아들 마차새를 임신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도수는 태아를 낙태하러 산부인과 갔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의 찌꺼기는 널려 있었다. 마동수는 약초를 찾는다며 낙동강 풀섭을 뒤지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많았다. 이도수는 빈 축사 한 칸을 얻어 닭 50마리를 길렀다. 이도수는 2바퀴 달린 손수레를 끌고 부두의 생선 장터를 돌면서 생선 내장과 야채 쓰레기를 실어와 배 앞 사료에 버무려 닭을 먹였다. 닭들은 깃털에 윤기가 흘렀다. 초겨울에 똥구멍이 빠지는 병이 돌아서 닭들은 아래로 피를 찌르며 비실거렸다. 닭을 처분하던 날 이도수는 뱃속의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다. 산부인과는 개천을 복개한 상판 위에 기둥을 박아 지은 건물의 2층이었다. 의사는 외출 중이었고 어린 간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먼저 온 2명의 여자가 대기실에서 잡지를 들추고 있었다. 눈 화장이 짙은 여자들이 딱딱 소리를 냈다. 흰 침대 1개와 조명등 1개뿐이었다. 더 기다리시겠어요? 간호원의 말은 그만 가보라는 어조였다. 산부인과 유리창 밖으로 산동네 비탈길이 보였다. 저녁 청거리를 사던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중절하실 거죠? 다음에 오실 날짜를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도수는 의사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내질러졌는지 알겠지? 그때 거기가 춥고 무서웠어. 시장 봐서 집에 가는 여편네를 보니까. 널 살리고 싶어서 그냥 병원을 나왔지. 낳은 게 너야. 여편네들 시장 바구니에 담긴 대파를 보니까 널 낳고 싶더라고. 그때 넌 피덩이였어. 그 피가 내 피냐 네 피냐. 그 피덩이가 너다. 그 피덩이가 나야. 그게 너고 그게 나다. 이도수는 남편 마동수가 죽은 후에 8년을 더 살았다. 이도수는 생애의 고비마다 그 산부인과에 낙태하러 갔던 일을 넋두리했다. 큰아들 마장새가 고등학교에서 패싸움을 하고 정학을 맞았을 때, 군에 입대해서 베트남 전쟁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왔을 때, 남편이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을 때 이도수는 아들을 붙잡고 그 산부인과의 겨울날을 넋두리했다. 마차새가 육군에 입대하는 날에도 이도수는 용산역 입영열차 플랫폼에 나와 아들을 붙잡고 울먹이면서 20년 전의 일을 말했다. 넌 태자리가 험해서 고생이 비껴갈 거다. 그때 마차새는 쓰레기 적환장을 거쳐서 먼 바도를 떠도는 핏덩이 한 줌을 생각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장남 마장새는 어머니의 넋두리가 시작되면 소리 지르며 자리를 피했다.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마동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다녀갔다. 전셋값이 올라 이도수는 자주 이사를 했다. 손수레의 이부자리와 장독을 싣고 마장새가 끌고 마차새가 밀었다. 마동수는 동네 복덕방이나 우편 배달부 등을 수소문해서 이사간 집을 찾아왔다. 마동수는 소고기 2어근이나 고등어 4-5마리 들고 왔다. 남편이 집에 오면 이도수는 밥상을 차려주고 나서 건넌방으로 건너가 나오지 않았다. 마동수는 약초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는데 남편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마차새는 아버지 기침 소리를 아버지가 오고 가는 소리로 알았다. 마차새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 12월 25일 마동수는 새벽 4시에 집에 왔다. 이날은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날이었다. 새벽에 대문 흔드는 소리에 마차새는 잠이 깼다. 옆에서 자던 어머니가 돌아 누웠다.
마차새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추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마동수는 녹두지짐을 내밀며 말했다. 식었다 데펴 먹어라. 마동수는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마차새는 아버지가 들고 온 뗄나무로 건넌방 아구니에 불을 지폈다. 아버지는 왜 집에 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 아버지는 왜 집에 오는 것일까? 마차새는 그 어느 쪽도 알 수 없었는데 그 두 개의 의문은 한 개의 의문이었다. 마차새는 아버지가 다니는 세상의 가장자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지막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놓고 마차새는 건널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누워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숨을 몰아쉴 때마다 주름진 턱 밑이 벌컥거렸다. 마차새는 그 턱 밑살이 무트로 끌어올려진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느껴졌다. 보름 뒤에 아버지는 다시 집에 왔다. 아버지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민물게장이다. 밥에 비벼 먹어라. 그날 아버지는 마차새를 데리고 이발소에 갔다. 거울에 비친 두 얼굴이 똑같아 마차새는 놀랐다. 마차새는 헤어날 수 없는 사슬에 옥주에 있는 느낌이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이발사가 가죽 뒤에 면도칼을 문지르고 아버지의 의자를 뒤로 젖혔다. 아버지의 턱 밑은 무트로 올려져서 벌컥거리는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보였다. 아버지의 숨이 가르릉거렸다. 마차새는 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릴 것 같았다. 그 조바심에는 사슬을 끊으려는 충동이 섞여 있었다. 생물 시간의 교사는 말했다. 모든 조류, 양서류, 포유류의 먼 조상은 물고기다. 3억 6천만 년 전에 웬 물고기의 종족들이 땅으로 옮겨 살았다. 그 후 수천만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날개로 변해 새는 날아갔고 다리로 변해 짐승은 달려갔다. 맨 처음 무트로 올라온 물고기는 지상의 공기를 받아들이느라고 아가미가 쓰라렸다. 아가미는 지상의 공기에 쓸리면서 피를 흘렸고 그 아가미가 허파가 되었다. 교사는 3억 6천만 년 전 물고기의 화석을 그렸다. 그림 속에서 물고기는 아가미가 턱 밑으로 튀어나와 늘어져 있었다. 물고기 그림에 눈알을 그려 넣었다. 물고기가 3억 6천만 년 건너의 세상을 쳐다보았다. 그 물고기는 왜 무트로 올라온 것일까? 동부전선 GOP에서 네 애비가 죽고 나니 있던 인간인지 없던 인간인지 헷갈려 멍하누나 라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도 마차새는 그 아득히만 물고기와 이발소 거울에 비치던 아버지의 턱 밑 후고를 떠올리고 있었다. 결혼식 사진 속에서 신랑 마차새는 어디론지 가려다가 멈춘 것처럼 엉거주춤했고 신부 박상희는 눈을 내리깔았다. 하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마차새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이 너무 멀리 나가서 마차새는 결혼식장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도수는 무릎 통증이 도저 휠체어를 타고 작은 아들 결혼식에 왔다. 큰아들 마장새가 휠체어를 밀고 식장에 들어섰다. 마장새는 고철 물량의 단가 협상을 하러 며칠 전에 서울에 왔다가 결혼식에 참석했다. 마차새가 하객 쪽으로 돌아섰을 때부터 이도수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사돈댁 내외가 민망했던지 이도수를 힐끗거렸다. 마장새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달래자 울음은 안으로 억눌려 끽끽 소리를 냈다. 주례는 박상희의 미술대학 지도교수로 그림이 비싸게 팔리는 서양 화가였는데 결혼은 인륜의 금복이라고 말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을 향해 돌아설 때까지 이도수는 어깨를 들먹거렸다. 어머니는 1953년 겨울 피난지의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둘째 아들의 탄생 설화를 되뇌우며 우는 것인가.
흥남부두의 겨울을 생각하며 우는 것인가? 아니면 생애 전체를 종합적으로 울고 있는 것인가? 마장새가 어머니 이도순의 휠체어를 밀어서 앞으로 나왔다. 이도순은 손사래를 쳐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았다. 휠체어에 앉아 무슨 사진 찍느냐는 식이었다. 그때 신부 박상희는 마장새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다. 제가 차세의 형 되는 사람입니다. 박상희는 놀랐다. 마장새와 마차새는 닮아 있었다. 울림이 넓은 목소리.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표정의 그날까지. 형제가 너무 닮아 박상희는 무서웠다. 이도수는 통증이 치받쳐서 피로연에 참석하지 못했다. 형 와줘서 고마워. 피로연 자리에서 마차새는 마장새의 잔에 소주를 따랐다. 딴 일로 왔어. 너도 알잖아. 난 한국에 오면 힘들어. 아까 어머니가 울어서 돌아가고 싶더라. 마장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야, 잿더리 줘야 끄든지 할 거 아니야. 종업원이 잿더리를 가지러 간 사이에 마장새는 담배를 끝까지 다 피웠다. 넌 담배를 끊었니? 난 아직 못 끊었다. 의사는 끊으라지만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형은 왜 동생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일까? 서울에 왔으니 바쁘겠네. 이놈 저놈 불러내서 술 먹이는 게 일이다. 아주 더러운 일이지. 박상희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일 한탕이 더 남아있어. 난 모레 괌으로 돌아간다. 잘 살아라. 너 애도 낳을 거냐? 마차새가 마장새를 이끌어서 박상희의 자리로 왔다. 형 간대 인사드려. 또 뵙겠습니다. 신부가 선녀 같구나. 너하군 내 처하고는 딴판이네. 마차새가 신부를 데리고 하객들의 자리를 돌며 인사를 마칠 때 마르고 구부정한 노인이 마차새에게 다가왔다. 이봐 나야 하춘파야. 자네 선친의 혁명 동지일세. 선친 초상 때도 내가 왔었잖아. 축하하네. 고맙습니다. 마동수의 초상 때 와서 육군 상병인 상주에게 야 마상병 너 나라 잘 지켜라고 술주정하던 사람이었다. 훌륭해 멋있어. 아버지 닮아 귀공자풍이야. 자네 형도 잘생겼더군. 마동수가 든든하겠어. 하춘파가 그렇게 말하고 테이블 위에 돼지 머리 고기를 새우젓에 젖에 찍어 입에 넣었다. 자네 나 차비 좀 줄 수 있겠나? 자네 선친하고 나하고는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나눴었어. 동자에서 흙먼지에 회오리가 일어나는 느낌이었다. 죽은 아버지의 혼백은 아직도 서울거리의 여관에 장기투숙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마차새는 하춘파의 팔을 당겨 예식장 사무실로 갔다. 형 마장새가 난 축의금 봉투가 눈에 들었다. 마차새는 마장새의 봉투를 열었다. 50만 원이 있었다. 20만 원을 하춘파에게 주었다. 이건 우리 형 마장새가 낸 축의금입니다. 그러면 받기가 더 편하군. 죽은 마동수가 주는 것으로 알겠네. 하춘파는 인절미를 싸가지고 돌아갔다. 첫날 밤 제주도 서귀 호텔은 신혼부부들로 붐볐다. 프런트 앞에 신랑 50명이 줄을 서서 수속을 했다. 마차새 부부는 밤 9시쯤에 객실에 들어갔다. 전등을 켜자 썰렁한 방 안이 드러났다. 이 방 너무 쓸쓸해. 그렇구나. 새 방이라서 시작이라서 그럴 거야. 마차새는 신부의 머리를 안고 입 맞추었다. 입안이 달고 따뜻했다. 마차새는 호텔 벽장 속에 준비된 목욕 가운으로 박상희는 실내용 통치마로 갈아입었다. 좀 쉬자 자기는 이르고. 마차새가 맥주를 꺼내서 베란다 의자에 앉았고 박상희가 마주 앉았다. 통치마 입으니까 편안해 배는구나. 앞으로 자주 입을게. 이젠 나보고 너라고 하지마. 결혼했으니까 당신이라고 해. 허허 네가 어때서 2인칭인데. 품격이 없잖아. 품격보다도 당신이 통치마에 어울리겠다. 근데 그게 잘 될까? 연습해보지. 허허허.
그럼 연습을 해볼게. 당신 낮에 식장에서 너무 힘들어 보였어. 사진 찍을 때 왜 천장을 봤어? 어머니가 너무 울어서 내가 눈 둘 곳이 없었어. 아들이 장가 가니까 좋아서 우셨겠지. 노인들 슬플 때 울음을 참았다가 기쁠 때 터뜨리잖아. 그 얘기하지 말자. 오늘 우리 결혼했잖아. 목이 예쁘다. 예뻐? 고마워 당신. 당신 형님 당신이랑 너무 닮았어. 형제니까 닮은 거지. 왠지 무서웠어. 무섭다고? 나도 그게 무서워. 무서웠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왜 무서운 거지? 벗어날 수 없는 곤란이니까 무서운 거겠지. 우리 형제는 모두 아버지 닮았어. 형은 아버지의 흔적이 싫어서 한국에 안 오는 거야. 또 베트남에서 군복무할 때 말 못할 일을 저지른 모양이야. 형님한테 한국에 와서 살라고 말해본 적 있어? 없어. 하나만아야. 난 아버지를 묻을 때 슬펐지만 좋았어. 한 세상이 이제 겨우 갔구나 싶었지. 이런 사람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빌면서 흙을 밟았어. 형은 그 힘들게 지나간 자취가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거지. 형은 아버지를 피해 다니려다가 또 다른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거지. 난 여기서 살 거야. 나도 결혼했으니까 아버지가 되겠지. 당신 피곤해? 우리 누울까? 아니야 괜찮아. 아까 식장에서 돈 뜯어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 혁명가야. 우리 아버지의 옛 동지래. 그 사람이 아버지 대신 온 것 같아서 무섭더군. 아버지가 아직 안 죽은 것 같기도 했고. 박상희는 이 가엾은 남편과 살아갈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늘 주례사 중에서 생활을 물적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 뻔한 말이지 맞는 말은 다 뻔하게 들리거든. 어른처럼 말하네. 결혼했으니까 오늘. 마차새는 자신의 물적 토대를 생각했다. 생각할 건더기가 없었다.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런 토대를 놓지 못하고 겉돌고 헤매다 갔다. 마차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제대 후에 복학까지 못했다. 마차새는 제대 후에 주간으로 발행하는 경제 전문 잡지에 기자로 취직해 수습기간을 넘기고 정규직 월급에 초봉을 받고 있었다. 박상희는 미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박상희는 동네에서 초중고생을 상대로 하는 학원에서 실기 지도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물적 토대라는 말에 마차새는 다시 한 잔을 마셨다. 우린 물적 토대가 너무 빈약하구나. 허허, 기도문에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 아름다운 말이네. 경건하고. 이제 됐지. 우리 눕자. 불을 끄자. 흐린 등을 켜. 마차새가 흐린 등을 켰다. 어둠 속에 파도가 스쳤다.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깨질 때 푸른 인광이 일었다. 들어봐. 들어오는 소리와 나가는 소리가 다르지? 그렇구나. 그게 잇따라 있구나. 박상희가 손으로 마차새의 얼굴을 더듬었다. 마차새가 입을 벌려 박상희의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손이란 참 좋구나. 박상희가 어둠 속에서 허허 웃었다. 아침에 일출의 빛이 바다에 가득 찼다. 빛이 들끓는 무리랑을 헤치고 고깃배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바다는 늘 새 바다네. 그렇구나 늘. 마차새는 팔에 힘을 주면서 박상희의 손을 겨드랑이에 밀착시켰다. 해직. 마동수는 6평짜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1945년 이후 상해나 만주에서 들어온 망명자들 중 몇 명이 묘지 동남쪽에 함께 묻혀 있었다. 마차새의 동지들이 거기에 묻힐 것을 요구했다. 그 묘역 북판에 어린애 키만한 시멘트 비석이 써 있었고 거기에 권력 없는 세상이라고 써 있었다. 권력 없는 세상의 맨 아래쪽에 6평짜리 빈자리가 있었다. 마차새는 6평이 너무 커서 4평만 쓰려했으나 묘지 관리사무소는 땅을 잘라주지 않았다. 매장이 끝난 후 마차새는 묘지 6평 값의 일부만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20개월 할부로 갚겠다고 말했다. 아니 부모를 할부로 모시는 사람도 있어? 없어서 그럽니다. 없다면 어떡하라는 거요. 사무장은 군복에 상병 계급장을 붙인 상주와 문상객들의 초라한 몰골로 봐 돈 나올 구멍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마차새는 주간 경제 잡지 기자로 3개월 근무하고 실직했다.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맞아 죽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군인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세상에 어지러운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말을 불러들여 난세의 혼란이 계속되므로 난세를 치세로 바꾸어 가지런히 하려면 말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문 잡지를 없애든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 권력의 방침이었다. 마차세가 근무하던 주간 경제 잡지사는 다른 월간 잡지사와 합쳐지고 양쪽에서 직원들의 절반이 해고되었다. 해고되는 사람과 고용이 유지되는 사람들의 명단도 권력 쪽에서 내려왔다. 마차세는 회사 고위층에 와 닿은 권력의 작용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회사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 해고자 명단은 A4 용지 한 장에 인쇄되어 회사 게시판에 붙었다. 해고 날짜는 일주일 뒤지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좋다. 고 쓰여 있었다. 그날 저녁에 해고자들은 개인용품을 챙겨 돌아갔다.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도 제 시간에 퇴근해 돌아갔다. 마차세는 경제 전문 주간지의 담당 기자였다.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은 경험이 많은 기자들의 몫이었고 마차세는 중소기업을 맡았다. 마차세는 숫자에 더듬거려서 늘 팀장의 질책을 받았다. 해고되던 날 저녁에 사물함을 정리해서 조용히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떠돌다가 사라지는 기호처럼 보였다. 해고되던 날 저녁에 회사는 조용했다. 결혼한 첫 해였고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었다. 2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았다. 해고되던 달에 마차세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아버지의 묘값 할부 18개월치를 한 번에 완납했고 묘지관리사무소는 마차세의 명의로 된 양도증서를 보내왔다. 막막하지. 그럼 시작할 때 빈종이처럼 좀 더 견뎌. 세탁기 돌려 빨래 널어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박상희는 그렇게 말했다. 실직의 날들은 막막했다. 초중고가 방학하는 여름에 박상희는 미술학원으로 출근했다. 마차세는 오전에는 집안일을 청소하고 혼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 젖은 옷을 옷걸이에 꿰어 빨랫줄에 거니 옷이 사람처럼 느껴졌다. 오후에 마차세는 입사 지원 서류를 접수시킨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면접을 했다. 회사들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다. 학력 조건이 헐겁다는 회사들도 대학 졸업 증서가 없는 지원자들은 B급으로 분류했다. 마차세의 직장생활 3개월을 의미 있는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회사는 없었다. 면접장에서는 흔히 회사 대표가 가운데 임원들이 양옆으로 앉아 있었다. 마차세 씨는 왜 학업을 중단했습니까? 세 번째로 찾아간 광고회사 대표는 그렇게 물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판단하나? 말투가 불량합니다. 저항기가 있군요. C급입니다. 돌아가시오. 채용될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연락하겠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마장사한테 전화가 왔다. 너 잘렸다면서? 야, 그게 사실이야? 3달 됐어. 어떻게 알았어? 멀리 있어도 아는 수가 있지. 왜 말하지 않았니? 형이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 닮아가는구나. 좋은 걸 닮아라. 근데 너 왜 잘렸니? 시대의 요청이래. 그게 말이 되냐 님이. 너 거기서 살다가 늘 그 꼴로 당한다. 야, 돈 좀 보내줄까? 전화가 끊어졌다. 동생의 실직을 확인하려 하는 것인지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자리 잡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인지 돈 좀 보내줄까로 통화는 끝났었다. 그 어조는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돈이 아쉬운 쪽에 간청을 받고 나서야 보내주겠다는 것처럼 들렸다. 형이 아마도 소에게 돈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마장세가 가족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다. 박상희는 마차세가 실직한 동안에 집안일의 일부를 남편에게 맡겼다. 마차세는 가끔씩 빨래를 널고 유리창을 닦고 싱크대를 청소했다.
그 사소한 노동으로 남편의 마음이 일상에 정착하기를 바랬다. 마차새는 아내의 마음을 짐작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형과 통화한 날 저녁에 박상희가 말했다. 요리를 해봐. 공들여 음식을 만들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 아까 형 전화 받고 마음 상했지?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그랬어. 형이 뭐래? 내가 잘린 걸 알았어. 여기서 살면 그렇게 당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군. 돈을 보내줄 것처럼 말했어. 얼마를? 확실히 말 안 했어. 그럼 돈 얘기를 왜 꺼냈지? 그러게 말이야. 당신 속상했겠구나. 늘 그렇잖아. 형 전화를 받고 나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군. 왜? 아버지는 거점이 없었어. 발 디딜 곳 말이야. 형은 그런 아버지가 싫어. 형 자신의 거점을 없앤 거야. 형님도 괌에 거점이 있잖아. 부인도 있고. 그게 거점일 수 있을까? 얘기가 길어져서 고추장찌개가 식었다. 박상희의 부모는 결혼에 반대했었다. 마차새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고 집안이 한미해서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박상희의 집안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상희 아버지는 우리가 남로하니까 저쪽이라도 힘이 있어야 해. 증이 없으면 줄이라도 있어야지. 두 개 다 없으면 어찌 밥벌이를 하나. 라고 말했다. 박상희가 찌개를 떼어오며 말했다. 당신 형님이 돈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려우니까. 마차새의 얼굴에 흐린 그늘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마 줄 거야. 아버지 초상 때도 줬고 우리 결혼 때도 줬잖아. 그게 형이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이니까. 그래도 먼저 달라고 하진 마라. 알았어. 내가 돈 얘기해서 불편해? 아니 필요한 얘기지. 일상의 남루함을 받아들이는 마차새의 마음에 박상희는 문득 사랑을 느꼈다. 세상을 멀리 돌아서 다가오는 사랑이었다. 먹어 많이. 호박이 남자한테 좋은 거래. 남자한테 여자는 아니고 여자는 아니래나 봐. 술 줄까? 돈 얘기했으니까 술 먹는 게 좋겠지? 그래 술 먹자. 술맛 좋구나. 앞으로 더 좋을 거야. 당신은 이제 거점이 있는 거야. 알겠지? 당신 다시 면접 보러 갈 거야? 가야지. 며칠 쉬었으니까. 8번째야. 이번엔 유통회사인데 어떨지 모르겠어. 유통회사? 물류회사. 마차새 부부는 자정이 넘어서 자리에 들었다. 박상희는 정성 들여 이를 닦고 입천장을 닦았다. 박상희는 마차새의 입을 벌리고 그 속으로 자신의 입김을 넣어주었다. 당신의 손. 박상희는 서영화 연상 공모에서 2번 낙방했다. 졸업한 첫 해는 미술진흥원에 연례 공모에 출품했었는데 입선자 20명 중에 들지 못했고 다음 해에는 언론사가 미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현상 공모한 전시에서 낙방했다. 반을 보낸다. 나머지 반도 다 널 위해 쓴 거니까 다 준 거나 마찬가지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박상희는 돈으로 보증금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 3층에 15평짜리 월세방을 얻었다. 미술진흥원 공모에서 낙선한 작품을 거실벽에 걸었다. 박상희가 말했다. 내 손을 그린 건데 내 손 같아? 너무 가늘다. 저 손으로 어떻게 연장을 쥐고 살아갈 수 있을 건지 안쓰럽네. 힘을 그리려던 것이 아니야. 힘은 형태 밑에 숨어 있는 거지. 손이 처한 순간을 그리려 했어. 나중에 당신 손도 그려줄게. 온 세상 사람의 손을 따로따로 그려낼 수가 있나? 할 수 있을 거야. 손은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그려야지. 호호 어렵구나. 그러니까 낙선했겠지. 그런 소리 마. 손의 개별성. 이건 낙선과는 관련 없어. 그림 제목이 뭐지? 박상희의 손이야. 그냥 내 손이라고 하면 어때? 그건 너무 사적이다. 그럼 당신의 손이라고 할까? 그게 좋겠어. 당신의 손을 잡는 것은 내 손이니까. 또 내 손을 잡는 손은 당신 손이니까. 당신의 손이나 내 손이나 같은 거지만 당신의 손이 내 손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네. 당신의 손이 벽에 걸려 있으니까 마차새는 연립주택 3층의 월세방이 오래 살던 방처럼 느껴졌다.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와서 당신의 손을 비췄는데 그때 손은 액자 밖으로 나와 공간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미술학원은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 빌딩 2층에 있었다. 미술 과정에서는 초중생들이 연필 그림을 배웠고 나머지 과정은 주부들이 수강했다. 방학 중에는 수강생들이 몰려 오전 오후로 수업을 나누었다. 박상희는 그림을 배우는 중학생들을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손바닥으로 소나무 껍질을 만져보게 했다. 잘 만져봐. 잘 들여다보면서 만져보고 눈을 감고 만져봐. 그림을 잘 그리려면 잘 만져봐야 해. 박상희는 아이들이 손바닥으로 느끼는 소나무 껍질의 느낌이 아이들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종이 위에서 선이나 색으로 드러나기를 바랬다. 느낌의 내용을 말로 타인에게 전해줄 수는 없었고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이 교사의 일이라고 박상희는 생각했다. 선생님은 손으로 만져본 느낌을 그릴 수가 있나요? 그릴 수 없어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박상희는 아이들이 종이나 캔버스에 선을 긋고 물감을 칠할 때 그 종이나 캔버스를 빈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다. 어머니들은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맹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더듬기 만지기를 시키지 말라고 원장은 박상희에게 경고했다. 박상희는 원장이나 학부모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세월이 지나도록 마차새는 취직하지 못했다. 입동이 지나고 바람이 서늘해지자 세상은 더 휑했다. 박상희가 오후 반 수업에 가는 날 마차새는 집에서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몇 개마다 반찬은 3가지를 넘지 않기로 정했다. 밥 익는 냄새와 고등어를 굽는 냄새 속에서 죽은 아버지가 떠오르는 까닭은 몰랐다. 그 현상작용은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에 활착하지 못하고 떠돌면서 찾아 헤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초라한 것들을 세상에서 이루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일상의 밥 먹기나 겨울의 추위나 음식 냄새의 끄트머리에서 살아났다. 겨울방학 동안 박상희는 학원에서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녁에는 미래를 지망하는 학생을 개인 주도했다. 저녁 8시쯤 모아서 마차새가 준비한 밥을 먹었다. 고등어를 구웠구나. 창문을 열어도 냄새가 남는군. 당신은 고등어 굽는 냄새와 조기 굽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겠어? 구별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겠네. 설명할 수 없어도 다른 냄새지. 살이 다르니까. 살이 타는 냄새도 다른 거야. 냄새를 그리려 그래? 호호, 아니야. 안 될 일이지. 하고 싶지만. 마차새는 밥 익는 냄새와 고등어 굽는 냄새 속에서 살아나는 아버지의 기억을 박상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연말에 마장새는 마차새에게 돈을 보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마장새는 전화를 걸었다. 야, 취직했냐? 알아보는 중이야. 답답하구나. 너 거기서 얼마나 더 당하려 그래? 1,000원 잘 있나? 미술과외 지도를 하고 있어. 넌 처덕에 사는구나. 부럽다. 그럼 형도 형수 덕에 살지 그래. 간죽대지 마. 돈 좀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라. 돈으로 때우는 게 서로 속편하지 많이는 못 준다. 서울지사에서 연락이 갈 거다. 마장새는 서울지사에 송금을 지시했고 지사 직원이 마차새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2달치 생활비 정도였다. 돈을 받던 날은 춥고 흐렸다. 박상희는 일찍 귀가했다. 형이 오늘 돈을 보내더군. 전화도 왔어. 내가 처덕에 산다고 부럽대. 돈은 고맙지만 당신 형님 나쁘다. 그런 말은 잊어버려. 알았어, 미안해. 노는 게 길어지면 안 될 텐데. 밤에 마차새 부부는 당신의 손이 걸린 방에서 몸을 섞었다. 국립묘지. 김정팔 상병은 1972년 9월 25일 베트남 중부 산악 롱아이 지구에서 마장새 병장에 의해 사살되었다. 김정팔의 죽음은 전사로 분류되었고 사후에 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김정팔의 유해는 공수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김정팔의 공적 조서에는 전사한 날짜가 9월 23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날짜는 마장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김정팔은 9월 23일에 롱아이 지구에 공중 투입되었고 늪에 착지하는 순간 적단의 어깨가 관통되었고 25일 오전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다. 마장세 병장은 25일 하오 2시 전장에서 철수하면서 김정팔을 사살했다. 마장세의 의식 속에서 9월 23일과 25일은 구분되지 않았다. 1982년 추석 밑에 서울에 온 마장세는 국립묘지에 묻힌 김정팔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정팔이 죽은 지 10년 만이었다. 김정팔의 친형 김오팔은 죽은 동생보다 10살이 위였는데 고철무역으로 연매출 500억을 넘기면서 산업훈장을 받았다. 김정팔이 죽던 해에 김정팔의 아버지는 칠글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8일 만에 부패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위치는 가파른 바위였고 늑골이 함몰되어 있었다. 경찰은 멧돼지에 받쳐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끝냈다. 남편과 아들의 줄조상을 치르고 나서 어머니는 실신했는데 그 뒤로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김오팔은 자신의 성공이 전사한 동생의 무공훈장 덕이라고 믿었다. 인자 없는 산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먹이를 다투다가 멧돼지에 받쳐 죽은 아버지의 죽음과 국가에 공을 세우고 전사해서 묘지에 묻힌 동생의 죽음 사이에는 길고 험한 발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오팔은 해마다 추석 미치면 국립묘지로 아우가 묻힌 자리를 찾아가 술을 따르고 향을 피웠다. 마장세는 동업자협회와 대외 담당이사를 통해서 김오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정보는 정리되어 괌으로 전송되었다. 김오팔의 친동생이 베트남에서 죽은 김정팔이라는 사실은 의미 있는 정보였다. 그때 마장세는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잔해의 사업적 가치를 분석하고 있었다. 김오팔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거래선을 확보하고 거래 물량이 안정된다면 화물선을 움직여 볼만 했다. 마장세는 동업자협회 이사를 통해서 김오팔에게 죽은 김정팔의 베트남 전우라고 인사를 전하고 국립묘지에 같이 가자고 했다. 병화 국립묘지는 마주보고 다가오는 두 산자락이 내려앉은 구릉의 남쪽 사면이었다. 외호하는 산자락이 동서로 날개를 벌렸다. 마장세는 묘지관리사무소에서 김정팔의 묘지 번호와 약도를 받았다. 묘비는 제식 훈련을 하는 부대처럼 오와 열을 맞추어 벌판을 건너갔다. 김오팔이 와서 향을 피워놓고 있었다. 김오팔 옆에 또 한 사내가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죽은 김정팔과 닮아 있었다. 시선이 옆으로 쏠려 불안정한 눈도 닮았다. 김오팔의 얼굴에 김정팔이 겹칠 때 마장세는 자신의 모습과 닮은 마차세를 생각하면서 놀랐다. 김오팔과 함께 온 사내는 양준석. 1972년 9월 25일 마장세가 김정팔을 사살하고 전장에서 철수할 때 동행했던 분대원. 그때 파월 6개월째의 상병이었다. 양준석은 1972년 9월 25일에 이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귀대한 후 연대 정보참모의 전황조사에서 김정팔은 9월 23일 강습 작전 때 헬기에서 착지한 직후 벌어진 교전에서 전사했다고 진술했다. 마장세는 양준석과 김오팔이 어떤 관계로 김정팔의 묘지에 함께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마장세는 악수를 했다. 제가 마장세입니다. 정팔이의 선임이지요. 반갑습니다. 정팔이가 죽어서 집안이 일어섰어요. 무공훈장 덕이죠. 사업 규모가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밥은 먹죠. 사업 쪽이 어려웠는데 정팔이 덕을 봤죠. 여긴 죽은 정팔이의 전우입니다. 오랜만이군. 널 보니까 우리가 안 죽었다는 걸 알겠다. 정팔이가 대신 죽었잖아. 무공도 세우고. 마장세는 양준석이 얼굴을 살폈다. 흔들림이 없었다. 양준석의 표정에서 1972년 9월 25일의 일은 없었다. 마장세는 안도했다. 큰 강의 하구 쪽으로 해가 기울어서 노을이 강물 위에 퍼졌다. 양준석이 소주를 따라 묘비에 올렸다.
넌 뭐하니 요즘? 난 베트남에서 제대하고 괌으로 갔어. 거기서 뭐 고철 수집도 하고 관광업도 하면서 살아. 살기 좋겠네. 휑해서 편하지. 휑하게 비어있어. 인연도 없고. 넌 제대하고 나서 뭐했니? 신학교 들어갔는데 목사가 되진 못했고 교단 사무국에 취직해서 먹고 산다. 애가 둘이야. 네가 신앙심이 깊었구나. 제대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군. 뭔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용서 뭐를? 글쎄 그게 막연해. 우리들 모두 다겠지. 마장세는 양준석의 말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에는 역시 발목을 잡는 덫들이 깔려 있었다. 너 베트남에 있을 때 죽은 정팔이랑 친했었니? 바월 동기였지. 군번도 비슷했고 정팔이가 귀국할 때 가져갈 거라고 M16 탄피를 모았는데 귀국 박스에 넣어가서 부산 부두에서 팔면 한 학기 등록금이 된다고 하더군. 그걸 내가 가지고 왔잖아. 그걸 팔아서 신학교 입학금을 냈어. 정팔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갔구나. 정팔이도 베트남에서 탄피를 수집했었구나. 그게 내가 고철 무역을 하게 된 인연이었던가 봐. 정팔이가 죽어서 날 밀어준 거지. 형제의 인연이 보기 좋습니다. 고철 사업 관계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사위고 어둠에 첫자락이 내렸다. 노을은 해지는 하구 쪽 물 위에 깔렸고 상류는 어둠에 녹아들었다. 서울의 한복판은까지 그 남태평양에 노을이 밀려온 듯 싶었다. 양준석은 집이 부산이라면서 저녁 열차 시간에 맞춰 서울역으로 갔다. 마장세와 김오팔은 평화국립묘지 입구에서 악수하고 헤어졌다. 어머니, 마동수가 죽은 후에 이도순의 몸은 빠르게 무너졌다. 오래된 관절염에 불면증과 치매가 깊어졌다.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나서 이도수는 에인젤 요양원에 입소했다. 마차세는 신혼방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는 없었다. 이도순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종말에 이르지는 않았다. 기억을 상실해갔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짧아져 배달 횟수는 15건 정도였다. 눈이 내리던 날 저녁에 마차세는 강남구 태극로 맨 끝에서 하루의 작업을 끝냈다. 설렁탕으로 저녁을 먹었다. 젊은 여자가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를 거두어 들였다. 사람들이 귀가한 집마다 유리창이 하나둘씩 불이 켜졌다. 나 지금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다녀올게. 갑자기 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그냥 거기 어딘데? 태극로 끝이야. 일은 끝났어? 거기서 그 먼 데를 다녀온다고? 무슨 연락이 왔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내일 가면 안 돼? 지금 가야겠어. 오토바이로 가는 거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갔다 와서 얘기해줘. 마차세는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서울 외곽을 달렸다. 강을 건너 도로는 서울의 북쪽 지역으로 이어졌다. 가로등이 끝나는 언덕 위로 눈 덮인 숲이 보였다. 엔젤 요양원은 그 숲 속에 있었다. 이 눈길에 오토바이로 오셨네요. 마차세는 경비원의 태도를 보고 어머니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장세냐? 차세입니다. 장세는 죽었니? 괌에 있어요, 어머니. 네 예비는 어딨니? 이도수는 3년 전에 죽은 남편의 안부를 물었다. 아직 병실이야? 그래, 좀 전에 도착했어. 어머니는 어떠셔? 그저 그래. 빨리 와, 눈이 쌓이고 있어. 알았어, 끊어. 마차세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면회 왔다. 사랑눈이 한방눈으로 바뀌면서 창밖에 눈 쌓이는 소리가 스쳤다. 길녀야, 어딨니, 길녀야. 이도순이 비척거리며 서랍을 열어보고 화장실 안을 기웃거렸다. 이도순은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린 젖먹이 딸을 찾고 있었다. 이도순이 베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마차세를 노려보았다. 네가 차세지. 내가 널 떼러 갔다가 못 데고 왔어. 그때 의사가 없었어. 창밖으로 옆편 애들이 시장 다녀오는 걸 보고 널 낳고 싶어졌어. 이도순은 머리를 흔들며 울었다. 마차세가 어머니의 머리를 안았다.
이도수는 마차새가 짐작할 수 없는 동작을 하면서 뭐라고 주절거렸다. 빨래를 잡고 비트는 신용을 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매를 피하는 동작을 했다. 마차새는 어머니의 생명 속을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했다. 마차새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이도순의 일인극은 30분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이도순은 정신이 돌아왔다. 제 손으로 수면제를 찾아 먹고 잠들었다. 마차새는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눈덮인 거리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어땠어? 그저 그래 잠든 거 보고 왔어. 어머니보다 당신이 더 가엾어. 박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억새. 이도수는 1987년 10월 4일 서울 도봉구 북서동 에인젤 요양원에서 72세로 죽었다. 마차새는 아침 7시에 요양원 당직 간호원의 전화를 받았다. 마차새는 두통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있었다. 이도수님이 별세했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외진 때 방에 들어가 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아,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뒤챈 흔적이 없습니다. 간호원은 장례에 따른 절차를 말해주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이도순이 요양원에서 지낸 7년 동안의 마차새는 장춘무역의 구매와 대리를 거쳐 인사부 차장으로 승진했다. 장춘무역과 퍼시픽 파라다이스 사이의 거래 물량은 계약 초기보다 40배 이상 늘어났다. 이도순이 죽던 날 장춘무역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안과 회사의 구조 조정안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5개월을 끌었었다. 저녁부터 룸사롱 두 군데를 돌면서 노사 화합 파티가 열렸다. 마차새는 새벽 3시에 귀가했다. 벨소리에 깬 박상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요즘 매일 늦네? 오늘 임금 협상이 겨우 끝났어. 술 먹는 게 협상이야? 양쪽이 함께 썩어야 서로 편한 거지. 눈이는 어때? 열은 내렸어. 잘 자네? 눈이는 주먹을 쥐고 잠들고 있었다. 마차새는 눈이의 주먹을 펴주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애 만지지 말고 빨리 자. 아이도 살기가 힘든 것인지. 마차새는 자리에 누워서 손가락에 와있던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마차새는 어머니는 오래전 죽었고 그 소식이 뒤늦게 도착한 것 같았다. 마차새의 눈이 젖어왔다. 눈물은 메말라서 겨우 눈을 적셨다. 여보,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대.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 박상희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서 마차새의 머리를 안았다. 마차새의 머리카락에 간밤 룸사롱의 담배 냄새가 절어 있었다. 슬프지만 나쁜 일은 아니야. 우선 국을 마셔. 박상희가 부엌으로 가서 국을 퍼왔다. 박상희는 눈이의 머리채를 빗겨 두 갈래로 따았다. 눈이는 거울을 이쪽 저쪽 보고 머리를 숙여 가르마를 살폈다. 눈이는 감기가 걸려서 이틀 동안 유치원에 가지 못했다. 감기가 낫자 눈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박상희는 자궁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갔고 마차새는 눈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유치원으로 갔다. 부부는 요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유치원 마당에서 여교사가 먼저 온 아이들을 데리고 춤을 추고 있었다. 여교사는 동요를 틀어놓고 동작을 해 보였다. 뒤뚱거리다 넘어지는 아이들이 웃었다. 눈이는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춤추는 마당으로 달려갔다. 마차새는 11시쯤 요양원에 도착했다. 박상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 무지 추웠지. 당신 병장 때. 아니 상병 때야. 땅이 얼어서 곡괭이가 튕겨졌어. 오래전인데 바로 어제 같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느껴질 거야. 또 죽음이 있다 있는 것처럼. 죽음에도 인연이 있나? 없을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묻지 말라고 그랬어. 마차새는 요양원 원무과에 가서 밀린 요양비와 첫 치료를
정산했다. 한 달 요양비가 15만 원이었고 치료비와 검사비는 별도였다. 형제는 요양비를 반씩 분담했다. 마장사는 자신의 몫을 직접 요양원으로 송금했다. 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무소에 지시해서 돈을 보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입관 때 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절은 빠르고 가볍게 이승의 흔적을 지워주는 것이었다. 마차세 부부는 빈 빈소에 영정 옆에 앉았다. 아침에 비가 개어 창밖으로 도봉산 선인봉의 가을빛이 선명했다. 형님한테 알려야지. 알려야지 안 오더라도 아마 안 올 거야. 아버지 때도 안 왔잖아. 형님은 한국이 싫은 건가 가족이 싫은 건가? 둘 다 무서운 거야. 아버지도 그랬어. 물려받은 거지. 난 형을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은 어때? 사는 자리에 무슨 좋고 싫고가 있나?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 박상희가 마처세의 손을 잡았다. 이도수는 단신 월남에서 연고자가 없었고 문상 올 사람도 없었다. 사장님만 아시고 회사의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아니 왜? 어머니의 뜻입니다. 그건 안 돼. 부조금은 챙겨야지. 오장추는 회사 직원들에게 알렸고 거래처와 동업자 조합과 공무원들에게 알렸다. 이틀 동안 마차세는 문상객을 맞아 맞절을 했고 부조금을 받았다. 어린 날 아침에는 문상객이 오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화장장을 알선해 주었다. 오늘은 유치원에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화장장으로 가는 거야. 화장이 뭔데? 불에 태우는 거야. 눈이는 불이라는 말에 질겁을 했다. 박상희는 눈이가 죽음을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정도로만 이해해 주길 바랬다. 불이 그 개념을 깨뜨려서 눈이를 겁에 질리게 하는 모양이었다. 무서워하지 마. 죽은 사람은 뜨겁지 않아. 춥지도 않고. 관이 소각로로 들어갈 때 마차세 부부는 2번 절했다. 눈이는 돌아서서 울었다. 마차세의 눈이 젖어왔다. 소각은 2시간 만에 끝났다. 마차세는 어머니 죄를 화장장 납골당에 맡겼다. 화장장에서 내려오는 언덕에 억새가 피어서 흔들렸다. 억새꽃이 부풀었고 그 속에 가을빛이 자글거렸다. 시든 줄기가 바람에 끄달리면서 바람을 버티고 있었고 꽃씨들은 흩날렸다. 억새는 꽃이 아니라 꽃의 혼백처럼 보였다. 오후에 들어오는 장의차들이 줄지어 언덕길을 올라서 화장장으로 들어갔다. 장의차의 대열은 국도 분기점까지 이어졌다. 엄마 배고파. 눈이는 아침에 토스트 한 쪽만 먹고 나왔다. 마차세 일가는 언덕 아래 국도변 중국 식당으로 들어갔다. 박상희가 짜장면 소스를 반쯤 덜어내고 국수를 비벼서 눈이 앞으로 내밀었다. 사람이 죽어도 혼백에는 이승의 흔적이 묻어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박상희는 흔들리는 억새를 보면서 생각했다. 마차세는 짬뽕 국물을 들이켰다. 당신 형님한테 전화했어? 아니 이제 하려고. 이제 다 끝나고서 그게 편할 거야. 형한테 말이야. 마정세는 섬의 남쪽 해안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물가에 처박힌 자동차 고철을 물 밑으로 밀어넣는 작업이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마장세는 보트를 선착장에 붙였다. 마장세는 선착장에 앉아 인부들과 보드카를 마셨다. 고철 사업이 끝나면 이 섬에서 마장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마장세는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 그 느낌은 태평양을 건너 서울에서 오는 전류 같았다. 무슨 일 있냐? 엄마가 돌아가셔서 지금 화장 치르고 내려가는 길이야. 마장세는 말이 없었다. 죽음에 의해서 인연에 사슬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형 들었어? 다시 말할까? 들었다. 네가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돈 좀 붙여줄게. 마차세 일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 눈이는 잠들었다. 형님은 잊어버리고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자. 아주 깊이 자라고. 서울 외곽에서부터 차가 밀렸다. 차들의 후미등이 교량 위로 이어졌다. 마차세 일가는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했다. 집안은 깜깜했다.
요양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마차새의 새벽 꿈에 지평선까지 억새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림자가 흘러갔다. 그림자들은 서로 부르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차새는 뭐라고 짓거렸는데 목소리는 가위 눌렸다. 박상희가 잠꼬대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남편의 팔다리는 가늘고 피곤해 보였다. 박상희는 이불을 당겨 그 팔다리를 덮었다. 귀향, 마장새가 미크로네시아 지방정부의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중이라는 소식을 마차새는 서울 남산경찰서 외삭과 형사의 출석 요청을 받고서 알았다. 마장새의 국외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니 참고인으로 진술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장새는 현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당분간 송출하지 못한다는 전문을 장춘무역에 보내놓고 두 달째 소식이 없었다. 마차새는 오장춘 사장에게 마장새의 일을 보고했다. 아니 무슨 일이래? 현지에서 체포됐다는군요. 자네들이 형제지간 아닌가? 어쨌든 다녀와. 그쪽과 우리는 팔고 사는 관계지만 업무는 명확히 분리돼 있으니까 뒤엉키지 않게 진술하라고. 자네들이 형제라서 한 대 엮어서 사건을 튀길지도 몰라. 서울 남산경찰서는 죽은 마동수가 소년 시절에 매맞는 형 마남수를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서울 남산경찰서 외삭과 형사들이 미크로네시아에 출장 가서 마장새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김포공항에는 호송차가 있었다. 야, 너 똥 오줌 안 마려? 2시간 걸릴 거야. 도중에 화장실 가자고 하지 마. 뒤로 타라. 호송차 옆 유리창에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호송차는 양화대교를 건너갔다. 여기가 한국이로구나 싶었다. 떠나 살던 시간이 갑자기 사라져서 한국 땅에 묵혀 지냈던 것 같았다. 물 먹을래? 앞자리에 앉은 영사가 물병을 뒤로 넘겼다. 마장새는 물을 마셨다. 네가 베트남에서 사람 죽였다는 첩보가 있어.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건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번 일만 착실히 불어. 오송차는 시내로 들어섰다. 마장새는 차창 밖으로 저무는 서울 도심을 내다보았다. 남대문의 야간 조명이 켜지고 서울시청 이순신 동상이 그대로 있었다. 경찰 수사가 마약 쪽으로 확대되자 오장춘은 회사의 현금 자산을 모두 인출해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시켰다. 오장춘은 잠적했다. 경찰은 마차새를 무혐의 처분하고 달아난 오장춘을 수배했다. 린다 언니에게 마차새의 처 박상희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편지를 쓸 만한 인연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연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일 터이고 아무리 신락 같은 인연도 말길을 열 수 있는 통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에 마씨 형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언니와 저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생의 전체가 고통이었고 그 고통이 끝나가는 과정을 더 힘들어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들은 슬픔 속에서 오히려 편안해하고 있습니다. 장례 때 마장새님은 오지 못했지만 비용을 보태주셔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제 시부모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인연의 무게가 줄어들어서 마씨 집안의 두 형제가 홀가분해졌겠지요. 아주버님은 며칠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장새님의 혐의에 마약 거래가 추가되는 모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그 회사의 서울 사무소 사람들이 협의하고 있다는데 저희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던 날은 하늘이 높고 바람이 잔잔해서 연기가 멀리 퍼졌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이제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화장하던 날 흩어지는 연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같은 날에 제사상에 모시면 서로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지만 삶이 이미 끝났는데 원한이 남아있을 리는 없겠죠. 저는 지금 2번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마장새님의 형기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희 드림. 박상희는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군도 근처 팔라우 섬 주소지로 편지를 보냈다. 15일 후에 편지는 수취인 불명의 스탬프가 찍혀 돌아왔다. 봄, 오장춘은 잠적한 지 열흘 만에 동부전선이 가까운 강원도 소읍의 여관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되기 이틀 전에 투숙했는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종업원이 진술했다. 방 안에는 타버린 연탄재가 식어 있었고 소주병 2개가 쓰러져 있었다. 오장춘이 도청 소재지에서 빌려온 렌터카가 여관에서 가까운 농로에서 발견되었다. 오장춘은 숨어 다니는 동안 한 번도 회사에 연락하지 않았다. 형사들이 회사 간부들의 전화 통화 내역을 검색했으나 오장춘의 흔적은 없었다. 장춘 무역은 오장춘 개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고 승계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장춘 무역이 폐업하던 날 마차새는 사물을 챙겨 대낮에 회사를 나왔다. 마장새는 10월 말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부산 마약 조직 남만사의 유통망이 오장춘의 손을 대고 있었다. 남만사 지휘부는 6개월 전에 검거되었다. 마장새가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남만의 선을 타고 경남에 유통되었고 대금은 또 다른 선을 타고 서울에서 결제되었다. 마장새 송치 전날 마차새는 서울 남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장새를 면회했다. 면회자가 왔다는 통고를 받았을 때 마장새는 마차새가 온 것을 직감했다. 형 나 왔구나. 피난집 한자촌에 불이 났을 때 잠든 마차새를 두들겨 깨워 밖으로 뛰쳐나오던 새벽이 마장새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사슬을 끊어야 하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에 마장새는 결박되어 있었다. 다시 묶여서 서울로 돌아와 유치장 쇠창살 사이로 마차새를 대하니까 마장새는 불길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그 새벽의 시간으로 붙잡혀 와 있는 듯했다. 유치장 배식구 밖으로 빈 식판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밥알이 붙어 있었다. 형 밥은 잘 먹나? 여기 밥도 괜찮아. 형 오장춘이 죽었어. 자살했어. 그랬구나. 언제 죽었니? 잡히기 전에? 도망 다니다가 자살했어. 나하고 오장춘이 군대 생활하던 동부전선 쪽에서 죽었어. 마장새가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오장춘이 경찰에 잡히기 전에 죽었다면 혐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사건은 마장새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었다. 왜 전방으로 가서 죽었대? 몰라. 죽은 놈이 알겠지. 회사는 어떻게 됐나? 장춘무역 말이야. 며칠 전에 문 닫았어. 네가 힘들었겠구나. 또 힘들겠어. 님이. 네가 힘들겠구나라는 마장새의 어조는 오래전과 똑같았다. 앞으로 뭐 할 거냐? 새 직장은 알아봤냐? 따위의 말을 마장새가 꺼내지 않기를 마차새는 바랬다. 마차새가 물병을 들어서 물을 마셨다. 형, 내 처가 형수에게 보낸 편지가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던데. 그랬을 거야. 내가 그쪽 경찰서에 갇혀 있을 때 린다가 달아났어. 신우크 알지? 내 조수. 신우크랑 눈이 맞았어. 눈이 맞았으니까 배가 맞았겠지. 둘이서 더 먼 섬으로 갔대. 거기가 신우크의 고향이거든. 박상희는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에 20평짜리 점포를 얻어 옷가게를 열었다. 일주일에 2번씩 동대문의 새벽 의류 시장에 가서 여자들의 옷을 골라왔다. 12월 20일은 마장새와 마차새의 아버지 마동수의 기일이었다. 마동수는 1979년에 죽었는데 마차새는 마동수를 제사 지내지 않았고 마동수도 그 아버지를 제사 지내지 않았다. 마차새는 제사를 보도 듣도 못했다. 옷가게를 개업한 지 한 달 후에 박상희는 남편을 몰아세워 마동수의 제사를 지냈다.
박상희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겠다는 얘기를 린다에게 보낸 편지에 썼는데 그때 편지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의 바닥에 깔려있던 얘기인 것은 틀림없었다. 박상희의 집안도 때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박상희는 제사에 관해 아는 게 없었다. 박상희는 간편한 가정의리의 설명을 읽었다. 박상희는 시어머니 이도순을 함께 모셨다. 조기구이 등등을 차려놓고 수저를 2벌 올려놓았다. 맞춰서는 백지 한글로 아버지 마동수 어머니 이도순이라고 썼다. 맞춰서는 부모의 이름이 적힌 백지를 상 앞에 붙였다. 맞춰새가 향에 불을 붙이고 술잔을 채웠다. 맞춰새와 박상희가 나란히 서서 2번 절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힐 때 박상희의 임신한 배가 눌렸다. 눈이가 따라서 절했다. 마차새가 부모의 이름이 적힌 백지를 촛불에 태웠다. 마동수와 이도순이 아래쪽으로부터 타들어가면서 불꽃을 일으켰다. 불꽃이 사위면서 재가 날렸다. 눈이가 젓가락으로 날리는 재를 휘저으며 장난을 쳤다. 아빠, 왜 종이에서 불이 나와? 마차새는 설명하지 못했다. 절을 마치고 마차새는 제자술을 마셨다. 마차새가 마시던 잔을 눈이에게 내밀었다. 너도 마셔봐. 할아버지가 주는 술이다. 이걸 먹으면 복 받는다. 써 안 먹어. 봄에 마장새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마장새는 항소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되자 마장새는 전라남도 남해안 소도시의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마장새의 국선 변호인이 통지문을 보내서 소식을 알려왔다. 마차새는 그 교도소가 있는 소도시에 가본 적이 없었다. 마장새로부터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봄에 눈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화장실 무섬증에서 벗어났다. 봄에 박상희는 가게의 옷을 모두 바꾸었다. 헐거워서 편한 한 살구색 블라우스와 허리에 리본을 매는 꽃무늬 치마를 진열장에 걸었다. 마차새는 3군데 무역회사에 입사 지원했다. 장춘무역에 근무한 기간을 입사 지원서 경력란에 써넣었다. 3군데 회사에서 추후 연락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통지가 왔다. 추후가 언제인지 기약이 없었다. 마차새는 우선 전에 근무하던 물류회사의 배송기사로 취업했다. 취직이 될 때까지만 부업삼아 일하기로 하고 임시직으로 들어갔다. 봄에 마차새는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로 나왔다. 마차새는 서울 남부 순환도로에서 동부 순환도로로, 외곽도로에서 중앙도로로 하루 종일 달렸다.